저는 N팁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롤 브레이커,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 늘 흥미롭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살아야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유형이더라고요.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섬유예술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작품을 접할 기회도 많았고, 또 주변에 어머니 동문들도 다 이제 그림, 뭐 공예 이런 쪽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미술 하시는 분들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게 됐고, 아무래도 어머니 그 소질을 좀 물려받는 게 있잖아요. 재능이 있다, 소질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큰 고민 없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미술을 전공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92년도에서 95년도 이제 3년을 예언학교에서 보냈고요. 예언학교로 떠올 때 전에 쉬는 시간마다 피아노 치는 친구들 피아노도 치고 또 무용할 시간에는 또 무용하는 친구들이 본인의 전공도 많이 보여주고 그랬던 경험들이 사실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저는 전공 위에 제가 만약에 다른 일을 하나 선택해서 했다고 하면 좀 동물 보호나 환경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예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서울예술고등학교 갔을 때도 그 뒤에 이제 산이 이렇게 있고 자연 속에 딱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한상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런 자연에서 오는 아름다움, 또 저희 그림 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 그걸 또 표현을 계속 하잖아요. 제가 전과를 하면서도 이제 하나의 위안을 삼았던 거는 내가 동물권이라든지 이런 환경 쪽 일을 전문적으로 좀 서포트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언학교는 어린 나이에 자기의 진로를 정하고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부터 재능의 한계를 느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 친구였는데 뭐 예상치 못한 부상이나 이런 걸로 눈물리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런 거를 같이 경험을 하면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면 미래를 걸었던 일을 하다가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혔을 때 같이 치열하게 고민했었던 경험들이 좀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나 아니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떡하나 쟤는 평생 발레만 하고 살아야 할 줄 알았는데 부상을 입어서 이제 더 이상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인문계로 진학해야 됐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유명한 한식 요리 전문가가 되고 무용은 취미로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큰일이었지만 되돌아봤을 때는 예원학교의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또 다른 자기 어떤 길을 개척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학 오고 사회에 나가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일찍 경험하고 고민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런 게 좀 남들보다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필기구의 종류를 되게 다양하게 정해놓고 나름대로 중요도 순을 이제 매긴 다음에 필기구 색이나 이제 필기구 종류를 보면은 내용을 읽지 않아도 어떤 내용이고 얼만큼 중요한 내용인지 이렇게 좀 각인시키는 방법으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뭐 그림 수준으로 법학 서적 같은 거는 양이 되게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다 외우는 건 사실 조금 한계가 있고, 시험 직전에 이제 그거를
한 번을 다 네. 해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네. 문자로 회독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형상이나 색상으로 네. 회독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지금도 공부할 때 약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법고시 때는 사실 비법대생이 그것도 미술 전공자가 사법시험을 본다는 게 되게 이례적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외부의 목소리들이 걱정을 해주시는 거지만 내용은 이 시험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다. 대한민국 몇 프로가 될까 말까한 시험이다. 내년에 합격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최소 5년 이상 해야 되는 공부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마음의 목소리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저만의 어떤 방법으로 삼았고, 왜냐면 그 외부의 분들이 저 대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그 외부의 목소리가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거. 결혼식, 친구 생일 파티 이런 곳은 일체 안 갔습니다. 공부 끝날 때까지는 그런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는 게 스스로를 좀 보호하는 길이더라고요. 공부할 때는 내 목소리, 내가 하고 싶은 거에만 집중을 하면서 좀 다른 요인들은 좀 잠시 접어서 놓는 그런 훈련? 이런 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술할 때도 그렇고 되게 성실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해야 되고 음악하는 친구들도 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바로 티가 난다고 하고 공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눈 떠서 잘 때까지 하루 루틴이 정말 딱 짜여져 있고 하루하루 그 루틴을 달성하는 게 목표예요. 내가 이 시험을 붙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 루틴을 달성하는 게 목표로 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쌓여서 이제 시험 볼 때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갈 수 있는. 근데 저는 사실 어릴 때 예술했던 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공부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 재능의 한계를 내가 극복해야 되고 그 시간만큼은 정말 세상 천지에 나밖에 없는, 부모님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게 막 사람이 그리워서 외롭다 이런 거보다는 정말 너무 이 세상 천지에 나 혼자인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 대신 알아봐 줄 수가 없는 거, 그거는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죠. 근데 특히나 예술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치열하게 혼자만의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연속인데 공부라는 거는 조금 쉽죠. 예술에 비해서. 왜냐면 답이 있으니까. 어쨌든 답이 있고 설레라는 게 있고 점수라는 게 있으니까 그림 그렸을 때에 비해서는 마음이 좀 편했어요. 저는 현재 지금 관악경찰서 수사심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수사심사과장은 이제 수사, 형사, 여성, 청소년, 교통 모든 우리 경찰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총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경찰청이나 서울청에서 하달하는 이 정책을 시달하고요. 또 각종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주로 수사과장이나 수사팀장을 하면서 직접 수사를 담당했었다면은 지금은 그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정확하게 나왔는지 법리 검토가 정확하게 됐는지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의견을 내는 부서입니다. 사실 이게 안정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안정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안정됐었던 게 지금은 또 아닌 게 너무 많잖아요. 산업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안정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뭔가를 주고 대가를 받는 건데 지금도 제가 되게 안정돼 보이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제 시간과 기회를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깨어서 비교 형량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받는 이것하고 내 시간과 내 젊음과 내 기회, 미용, 열정 했을 때 이게 더 이제 높을 때 높은 쪽으로 계속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가치가 있거나 내가 속한 조직이 하는 일이 가치가 있거나 그래서 거기에 일원이 돼서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시간과 비용과 기회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의미가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면 계속 가는 것이고 사실 근데 꼭 이거야만 되는 거는 없더라고요. 저도 꼭 그림이어야만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어느 직장을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 직장이 주는 안정감과 행복이 이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근데 익숙해지고 내가 노련해지고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이렇게 되거든요. 아, 내가 여기서 우물한 개구리가 될 것인가 고인물이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가면서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된다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된다는 경험이 쌓이면 좀 그 다음 선택할 때는 조금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 안에서 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을 열고 가야지 도태되지도 않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관악 와서 직접 수사를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수사를 감독하거나 심사하는 부서에 왔는데요. 이제 관악이라는 이 지역구 자체 특성이 범죄가 되게 많아요. 유동인구도 많고 젊은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성범죄도 많고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했는데 112 신고도 수백 건이 들어왔고 정말 밤사이에 실종도 30-40건 뭐 형사 관련된 주치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십 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종 사건도 다 해결을 했고 강력범죄라든지 형사범죄도 밤사이에 다 처리가 됐거든요. 저희 형사나 이 수사관들이 밤사이에 그 일들을 다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8시에 당직회의를 하는데 보고를 받으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되게 가치가 있다고 느꼈어요. 아, 여기 있는 게 또 큰 행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폭력의 원인은 뭐 가정적인 문제다, 뭐 개인적인 일탈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지만 사실 뭐 하나로 정의할 수 없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어떤 유형이든지 타인의 감정이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일체의 행동 자체가 학교폭력이다. 이렇게 정의가 가장 공감이 가더라고요. 학교폭력이 뭐 금품갈취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성적인 문제로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건 경찰서에 와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나와 행동이나 말이나 좀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리는 부분들 드러나기도 어렵고 또 이런 사법 처리로 해결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유형의 학교폭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유형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위화감을 일으킬 수도 있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발생을 하면은 본인의 어떤 경력이 오랫동안 이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은 사회나 학교나 이런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적인 치유가 수반되지 않는 외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사법 조치는 모두에게 계속된 상처를 남기는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해한 사람도 사실 학생이거든요. 되게 소중한 학생이기 때문에 좀 근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가정 내에서 좀 치유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예전 같지 않게 정말 학교 폭력에 대해서
모든 사회 인프라가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저희 경찰도 SPO라고 해서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정말 전문성이 많고 또 오래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엄마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고립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이어지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좀 손을 내밀고 피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학교폭력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도움을 청해 보시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교 폭력, 유형적인 폭력이 아니라 무형적인 이제 폭력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집단 따돌림?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좀 경험을 해보니까 똑같이 학교 폭력을 당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한 학생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 자존감이라든지 사회성을 형성하는 데 계속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친구들이 나를 따돌린 게 아니라 내가 그 친구들하고 안 놀았던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자기의 그런 자존감을 계속 유지해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정책이나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되겠지만 내 자신이 되게 소중하다는 거, 그런 자존감, 이런 거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내성을 키운다고 해야 되나? 본인의 강인함을 키우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인생의 그 풍요로움에 있어서 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어릴 때부터 아는 만큼 본다, 뭐 이런 그 아는 만큼 들린다, 이런 걸 이게 몸으로 배우기 때문에 훨씬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런 인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늘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예술계에서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더욱 그걸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술하시는 분들하고 다르게 특히 제가 있는 직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강팍해지기 쉬울 수 있어요. 저희가 계속 접하는 것들이 이제 범죄나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예원학교에서 경험했었던 뭐 성가경연대, 돌담길, 정동교회 가서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풍성한 저의 그런 걸 일깨워주는 추억이 되기도 하고, 제가 사회에 나와 보니까 예원학교 출신 동문들 중에서 정말 훌륭하게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분들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예원학교 하면 이제 우리의 이제 자긍심이다. 예원학교라는 이름이 사실 되게 많은 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좋은 부모님들이 계셨다는 거, 어릴 때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공간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다른 전공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저한테는 참 인생의 큰 재산으로 간직하면서, 예. 분명히 예원학교에 왔다는 거는 그 분야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재능을 내가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세상에 길이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고 저도 하도 이렇게 남들하고 좀 다른 길을 살다 보니까 또 남들하고는 다른 시간표를 살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약간 이게 맞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성경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구절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그때가 다 다르거든요. 그때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면서 결국은 좋은 결실을 거둘 때까지 함께 하시니까 그거 믿고 본인을 한번 믿고 한번 끝까지 가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